이상한 이렇게 일이죠. 심각한 형태로 국민적 여론이 아직도 파면 이후에도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여간 대선 일정은 정해졌으니까 양당 모두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놀랬던 거는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 등등이 논의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일단 뭐 경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 예능적 요소를 가미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그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빵 터졌는데요. 네. 예능 토론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국민의 관심을 못 얻기 때문에 대선 토론회를 좀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예능 토론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당의 1호 당원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인데 아무리 관심을 끈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능 방식으로 토론회를 할 생각을 했을까? 발상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토론회 그 뭐랄까 각종 이제 시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기소개할 때 MBTI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1차 경선 토론회에서. 그래서 토론회 방식이 그 토론 주제별로 이렇게 둔 다음에 먼저 선착순으로 그 토론 주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면은 여러 명 후보들이 한꺼번에 토론 주제로 가면 거기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죽음의 조를 편성한다고 해요. 그러면 가급적 다른 후보가 없는 데로 가면은 좋잖아요. 그것도 눈치 게임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후보들이 이렇게 쓰면은 너 나와.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1대1 마스토론 한다는 거야. 마스토론을 하고. 한동훈 너 나와 이런다는 거야. 보니까 네. 너 나와. 그러면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방식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행복한 게 좋아. 아니면 미래 행복한 게 좋아. 그거 가지고 선택하는 거 있죠. 네.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뭐 이런 네. 걸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걸 또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만든다는 제가 거예요. 이제 방금도 이제 그런 예능 토론에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저는 어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5령을 넘어서 18령 되더니 이제 20령까지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밖에 있는 뭐 양향자 전 의원까지 또 거기도 들어와서 탈당해서 들어온다는 했다 하는데 거니까, 네. 저는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대선일 땐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배출한 정당의 배출한 대통령이 대통령이 저 탄핵을 당했는데 너무 진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 들어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를 들어 2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여기서 내가 정말 그 희생하는 정신으로 선당후사하는 정신으로 내가 조기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패배하더라도 나라도 나가서 우리 보수가 어떤 길을 가자고 제대로 된 길 가자고 얘기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조기 대선은 당연히 패배할 거니까 이 이후에 당권 잡아야지. 그리고 다음에 지방선거 곧 있으니까 나 여기서 인지도 올려야지. 네. 이런 본인들의 각자 개인적인 정치 욕심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눈에 그냥 훤히 다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난리 봤는데 또 거기에 예능까지 한다? 정말 진지함과 반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심지어는 뭐 최종 경선 마지막 양자 토론 때는 심박수 측정기를 두고 장착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심박이 얼마나 뛰는지를 보여주겠다는데 우리 지금 전기 충격기 갖다 주면 안 되나? 거짓말 와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있잖아요. 정말로 테이저건 쏴버려. 아까 우리 강서희 평론가 얘기했지만은 네.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해서 지금 진지하게 자성하면서 반성하면서 자숙하면서 치러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식은 조금 가볍게 하더라도 최대한 진지함이 좀 묻어나야 되는데 요소마다 재미만 추구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의원님은 안 나가시나요 대선 후보? 저요? 네 나가요. 예? 아니 뭐 얻을 것 아니 잃을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 후보라고 하는 건 무거운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무거운 자리입니다. 뭐냐면 이 나라를 정말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돼서 단순히 내가 후보로 나가서 인지도를 올리겠다, 후보로 나가서 내 체급을 키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국민들께 후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 제가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저는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럼 근데 의원님은 너무 진지해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행이라는데요. 네. 나 출마 안 할 거야. 아하.
난간. 나 불출마할 거야.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불출마 선언은 유행이에요?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 아니, 불출마 선언할 불출마 거야. 선언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유행이라는데 아까 그것도 뭐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니, 근데 저는 뭐 의원님 같은 이렇게 제가 들을 때 너무나 이제 그 바른 소리를 하고 계신데 심지어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점은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그 예를 들어서 출마 선언하는 장에 갔을 때도 뭔가 의원님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때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당장 경선이 급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싶었지만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요. 광주 눈빛님이 퇴거 축하, 숨 좀 쉬고 삽시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앞서서 이제 헌법소원과 변호사 직군들에서 헌법소원과 그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청구가 있었는데 그에 이어서 국회도 공식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소원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신임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재판부가 꾸려졌고 실제로 심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이르면은 뭐 다음 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효력정지 처분은 네.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안은 아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재판관 전원회의에 가서 평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효력정지의 경우에는 한 5명의 재판관만 동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9명 중에. 네. 정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어쨌든 2명이 퇴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 이제 그 퇴임하는 재판관의 후임을 지금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9명이 완전체가 있을 때 일단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뭐 재판관들이 누구나 다 잘 할 거고요. 특히나 헌재 재판관을 구성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좀 중요하죠. 중요하고 네. 시급한 문제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 효력정지 문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늦어질까 봐 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 권한대행 탄핵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헌재가 빨리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법제처장 지내신 이석연 변호사 있잖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도 헌법연구관 1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세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뭐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시각으로 뭐 그냥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말하면 한덕수가 그걸 지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많은 법률가들 중에서 이완규가 말이 됩니까?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몰라도, 네. 아니 대통령 안 가가 무슨 동네 맛집입니까? 거기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가봐서 갔다 그러고 그리고 가서 휴대폰을 왜 바꿨냐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아니 우리 5명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어요. 그 기자한테 걸렸네? 아니면 경찰한테 걸렸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우리끼리 다 핸드폰 다 바꿨어. 너 핸드폰 왜 바꿨어? 그러니까 그냥 바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 다 이게 한덕수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다 청탁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법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자체가 전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 안과 모임 갔을 때 왜 휴대폰 바꿨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짓이다. 휴대폰을 없애는 거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요. 휴대폰을 왜 없애? 그냥 송년 모임이었다면서요. 12월에. 네. 그럼 오래간만에 한번 그냥 만나는데 한숨 쉬면서 밥 야, 먹었다며. 네. 근데 너무 좋아. 왜냐하면은 대통령 안가에서 송년 모임도 할 수 있잖아. 대통령이 허가해 줬으니까 했겠죠. 아,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계엄 다음 날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이 강해서 그런가? 계엄하고 난 다음에 계엄 해제를 했는데 그날 대통령님 우리 좀 안가 좀 써서 송년 모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가서 써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휴대폰을 없앴어요. 그럼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휴대폰을 없애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휴대폰을 없애면 그건 범죄가 안 되잖아요. 네. 관련 없는 사람이 휴대폰을 없애면은 오히려 범죄 증거를 없애는 것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헌법 수호를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헌재 재판관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과연 말이 돼요? 그럼 저는 앞으로 대통령 몫은요 우리나라 법제처장이나 법무부 장관 시키면 돼요. 내 캠프에 인수위 캠프에 들어왔던 사람 그런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당적만 없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대통령 몫이면은 앞으로 내 멋대로 임명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법에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지금 계속 이런 걸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오히려 법을 망가뜨리는 거지. 이걸 보수가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전 진짜 이거 나중에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완규라는 개인적인 캐릭터에서 오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은 게 이분이 이제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은 아마 전에 들어서 아실 텐데 이분이 어떤 일로 구속이 됐었냐 5.18에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게 혐의가 뭐였냐 포고령 위반입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분이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역사의 시기가 한참 지나가지고 법제처장이 됐고 그 다음에 12월 3일날 계엄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에 안가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 인생을 굉장히 부정하는 행위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쇼킹하더라 그 내용을 들으니까. 제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야. 대통령의 장모 변호했고 네. 나를 변호해줬어. 그랬더니 법제처장을 시켜줘. 아니 인수위에 넣어줬어. 인수위 넣어주고 난 다음에 법제처장을 시켜줘. 그 다음에 계엄 다음날 가가지고 안가에서 모임을 해. 그런 사람을 보조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근데 참 좀 그래도 그런 정도가 것 같아요. 있지. 이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걸 다 규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좀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품위와 선의를 믿고 약간 다 뭐 재량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헌법 관련된 부분들 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거 좀 이제는 더 이상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구성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회 3명, 뭐 대통령 3명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왜? 입법부는요. 이제 여러 당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자기 목 3개 다 가지고 더해서 여당목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 만약에 계획적인 대통령이 있다면 자기 목 3명 자기 사람 자질도 안 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충성할 사람 약점 먼저 잡아가지고 터트리면 너도 주고 한 다음에 딱 앉혀버리고 그다음에 여당목 최소 1개 내지 2개 또 맞춰버리면 그러면 불법 비상계엄을 해도 탄핵 못 시키겠죠? 이런 본질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뭐 당장 개헌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개헌을 하기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죠. 개헌을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헌할 때에 대통령을 권한을 줄이는 구조적 법적인 부분을 반드시 이제는 치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번에 우리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여기 그러면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해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수를 좀 줄여야겠구나 하나. 그래서 그만큼 좀 의회나 아니면은 대법원 쪽에서 좀 더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이걸 좀 심사할 수 있는 지금은 청문회 안 해도 그냥 임명 가능하잖아요. 네. 무조건 오케이를 받아야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이런 자리는 정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민주적 네. 정당성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민주적 정당성을 극대로 필요로 한 자리에 자기가 임명을 한다.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이미 틀린 것이고 좀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국회는 어떻게 믿냐, 의회는 어떻게 믿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좀 되돌아보면서 다 뭐 제가 이 자리에 할 말은 아니지만 사회 헌법 개정 때에는
소송구구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기를 쓰고 반대할 걸 반대하겠죠. 명자리 달라고 네.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선거라면 국회의원 기준으로 제대로 된 선거라면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순수 정치 신인이 자신의 경험과 경륜과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서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진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천을 받아야만 당선이 된다. 그러면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공관위가 뽑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지난번에 네. 전체 국회의원 의석이 한 3분의 1만 비례 만들자고 얘기했더니 죽으라고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다 파토나 버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에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80년 체제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흔들린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 논란도 있었고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고 정치 환경에 따라서 그러기도 했었지만 최소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최소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라고 하는 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그것도 위정자라고 불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총리, 부총리가 다 무너뜨린 거예요. 처벌조항 없으니까 난 어겨도 돼. 그리고 언제 며칠 뒤까지 임명하라는 조항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1000권짜리로 만들어도 모자라요. 대한민국 법률은요. 법전 만들려면은 아마 몇 트럭 갖다가 만들어도 모자랄 거예요. 모든 행위 하나를 다 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되게 처벌조항 만들고. 아이러니라고 느꼈던 게 한시만 덕수 씨가 계속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주심에 랜덤으로 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 네. 전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폭주를 해도 어딘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렇죠. 무언가가 네. 대한민국을 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마은혁 아니 마은혁이 한덕수의 이런 한심한 행동들도 그냥 찻잔 속의 태풍. 그냥 별일 아니고 지나갈 지나가는 거고 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대범해졌대. 지난번에 헌법재판 심리 늦어지니까 뭐 얼마나 저 뭐라고 게시판에 했어. 매일 계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대선이 시작되니까 네. 저는 더 희망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